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ETF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56. 나수지 지음 메이트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의 말. ETF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지식만 담았다. 투자의 세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어제까지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 투자의 세계에서도 변하지 않을 명제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아는 것에 투자하는 것. 내가 잘 알 수 있는 범위까지만 투자하는 것이 투자에 성공할 확률도 높이고 투자의 고통도 덜어내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ETF는 개인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도구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왜 주식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예금도 부동산도 아닌 주식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흔들려도 거시경제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해도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왜 한국 시장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세계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는 신흥국 증시가 아니라 왜 한국 증시인가를 스스로 따져봐야 합니다. 한국 증시에 투자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업종을 따져봐야 합니다. 왜 반도체, IT 업종에 투자해야 할까요? 바이오, 플랫폼 기업 등 수많은 성장 업종 가운데 왜 반도체 기업인가요? 반도체 업황과 시장 전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반도체 관련 기업 가운데 왜 삼성전자인가요? 삼성전자와 다른 기업의 사업 모델은 어떻게 다르고 삼성전자가 지닌 우위는 무엇일까요?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은 투자자라면 이 네 가지 대한 답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단기 투자를 마음먹은 분들이라면 한 가지 질문에 더 대답해야 합니다. 왜 지금인가요?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단기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는 결정 속에 숨어있는 질문들은 적어도 4가지, 투자 타이밍까지 감안하면 5가지입니다. 각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공부해야 할 것들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필자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고수의 영역은 개별 종목에 단기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가지 질문에 모두 자신만의 답을 내놓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보통 주식에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은 종목을 골라 투자하려고 합니다. 또한 오래 투자하기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투자처를 찾습니다. 운이 좋아 한두 번은 성과를 낼 수 있어도 오래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식 초보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보호구가 취약하니까요. ETF를 활용하면 한두 가지 질문에만 답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예를 들었으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왜 주식시장인가에 대한 답은 내렸지만 왜 한국인가에 대한 답은 구하지 못했다면 세계 주식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혹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해도 ETF로 주식 말고도 다양한 자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왜 한국 증시인가에 대한 질문까지는 답을 내렸지만 다음 질문인 업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국가별 주식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라면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한국 증시라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업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까지 구했다면 반도체 ETF나 IT ETF에 투자하면 되겠죠. 이 책은 ETF 기본서입니다. 하지만 ETF뿐 아니라 주식에 처음 입문하는 지인들에게 건네주고 싶은 마음으로 썼습니다. 어디까지 자세히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들 때면 ETF에 대해 전혀 모르는 지인에게 설명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지금 어느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할지 같은 시황에 대한 판단을 담은 책은 아닙니다. 대신 언제 꺼내보아도 ETF 활용법과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길잡이 같은 책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책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수지. 질문 1. 성장 지수펀드 ETF란 무엇인가요?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번역합니다. 펀드라는 건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주식을 모아 투자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수는 주식을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에 따라 모아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라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 우량주 종목 200개를 모았다는 것이고, 헬스케어 지수라면 헬스케어 관련 기업 주식을 모아뒀다는 얘기죠. ETF는 이렇게 다양한 기준에 따라 주식을 모은 지수만큼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잘 나가는 주식을 골라서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ETF는 정해진 지수를 최대한 잘 따라가서 지수만큼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펀드처럼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려는 투자법을 액티브 투자, 지수만큼 수익을 내는 투자법을 패시브 투자라고 합니다. 맨 앞에 붙은 상장이라는 건 이렇게 모은 주식 주머니, 즉 펀드를 시장에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를 시장에 상장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큰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하던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되죠. 개인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코스피 시장 전체가 오를 것 같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코스피 200 종목 전체를 사는 거겠죠. 기관 투자가들은 선물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시장 전체가 오르거나 떨어질 것 같을 때 방향만 맞춰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선물이란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 진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 교육도 받아야 하고 증거금도 쌓여야 합니다. 아니면 코스피 200에 포함된 종목을 다 사면 되겠죠. 하지만 200개 종목을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서 사려면 거래에 드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그럴 때 코스피 200 ETF를 사면 소액으로도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TF를 만드는 자산운용사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쭉 담습니다. 그리고 이걸 소액으로 나눠 팝니다. 떡집에서 무지개떡 한 판을 크게 만든 다음 조각조각 나눠서 파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무지개떡 한 판을 다 사야 하니 개인 투자자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이었지만 이제는 무지개떡을 조각 단위로 잘라 파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사기가 쉬워진 거죠. 코스피 200 종목을 단순히 1주씩만 사도 2,6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코스피 200 ETF는 1주당 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4만 원으로도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거죠. 주식시장 전체뿐 아니라
업종이나 테마별로 주식을 묶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다양한 성장 산업에 속한 기업을 묶어 ETF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 산업군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어떤 기업이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지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 묶어둔 것입니다. ETF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쪼그라드는 것, 새로운 기업이 상장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것처럼 산업의 변화도 반영합니다. ETF를 활용하면 기업에 대한 자세한 공부 없이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셈입니다. 투자가 번거로운 해외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가 보편화하면서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사고 팔기가 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중국 증시에 상장한 일부 주식은 아직도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거래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등 신흥국 주식은 거래 자체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ETF를 통해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게 유용한 이유입니다. 주식 말고도 시장에는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습니다. 채권이나 금, 은, 농산물 같은 상품 시장이 있고 달러 등에 투자하는 외환 시장도 있습니다.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ETF는 이런 다양한 투자 수단을 지수라는 그릇에 담습니다. 안에 담긴 자산의 수익률이 변하면 지수 수익률도 변하도록 만들고 이걸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ETF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질문 2. 패시브 투자와 액티브 투자란 무엇인가요? 주식 투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낄 수 있듯이 액티브 투자는 적극적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투자이고 패시브 투자는 종목 발굴 대신 정해진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투자입니다. 액티브 투자는 수많은 주식 가운데 종목을 골라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액티브 투자자들은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활용합니다. 투자자들이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시장의 오해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종목에 투자합니다. 반대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은 원래 가치보다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활용해 매수가 몰린 종목을 고르기도 합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주식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상태를 활용해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게 바로 액티브 투자입니다. 액티브 투자는 패시브 투자에 비해 비용이 비쌉니다. 종목을 골라내려면 공부가 필수겠죠. 기업의 사업 내용부터 전망, 경쟁 기업 등 공부해야 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일을 펀드 매니저가 해주는 펀드에 가입한다면 그만큼 운용 보수가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패시브 펀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패시브 투자는 종목을 고르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 전체에 투자합니다. 패시브 투자자들은 시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시장 정보와 현재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들까지도 모두 반영되어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잠깐은 특정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액티브 투자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한 사람이 꾸준히 시장을 이길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거죠. 패시브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쌉니다. 투자할 때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펀드의 운용 보수는 액티브 펀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시장 전체에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보다 변동성이 작습니다. 패시브 투자의 철학을 상품으로 옮긴 게 인덱스 펀드입니다.
시장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게 인덱스 펀드의 핵심 아이디어죠. 그리고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실시간으로 거래하도록 만든 게 ETF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도 처음에는 패시브 투자 철학을 담은 상품으로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 상장된 ETF가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스파이 ETF고, 국내에서 처음 상장된 ETF는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코덱스 200과 코세프 200이라는 점에서도 ETF의 패시브 투자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언제나 더 새롭고 다양한 투자 방법을 원하죠. ETF도 이에 맞춰 점점 다양한 방식의 투자와 자산군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업종별 ETF, 원자재 ETF, 동화 ETF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지만 단기 방향에 맞춰 투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인버스 ETF와 레버리지 ETF는 패시브 투자 철학과는 거리가 있죠. 최근에는 아예 액티브 투자를 표방한 액티브 ETF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ETF의 첫 시작이 인덱스 펀드를 상장하는 것이었다면 액티브 ETF는 액티브 펀드를 증시에 상장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ETF가 처음에는 패시브 투자 철학을 담은 그릇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어떤 투자 방식이든 품을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된 것이죠. 액티브와 패시브, 두 가지 투자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는 금융시장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입니다. 이를 둘러싼 가장 유명한 사건이 워런 버핏과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인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10년간의 내기입니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느냐를 두고 내기를 건 것인데요. 버핏은 뱅가드가 운행하는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게, 프로테제 파트너스는 5개 헤지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게 10년 동안 더 높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각자 32만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해 10년 뒤 100만 달러를 이기는 쪽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죠. 결과는 버핏의 압승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주 중심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S&P 500 지수는 10년 동안 연평균 7.1%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냈지만 프로테제 파트너스가 고른 헤지펀드들은 연평균 2.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버핏은 가족들에게 남길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미국 국채 매입에 10%를 투자하고 나머지 90% 전부는 미국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버핏은 패시브 투자의 신봉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자신은 저평가된 주식에 골라 투자하는 액티브 투자 방식을 고수하는 것일까요? 해답은 그의 다른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버핏은 10년 내기에서 이기는 게 거의 확실해진 2017년 주주 서한에서 장기적으로 S&P 500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헤지펀드 매니저는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액티브 투자자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만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본인은 이 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액티브 투자 방식을 계속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비롯한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길 만큼 투자의 시간을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에 투자하라는 게 버핏의 의중이었을 것입니다. 질문 3. 왜 종목보다 ETF로 투자하는 게 더 쉽나요? 많은 전문가들은 주식은 장기 투자하라 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오래 투자할수록 손실을 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장기 투자로 수익을 낼 가능성과 관련해 삼성자산운용에서 재미있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1980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매일 하루씩 단기 투자를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코스피 지수가 오른 날은 51.3%,
떨어진 날은 48.7%였습니다. 말 그대로 번날과 이른 날이 반반입니다. 평균 수익률도 0.03%에 불과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열심히 사고 팔았는데도 수익률은 본전이었다는 겁니다. 투자 기간을 한 달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을 낼 확률은 54%로 늘고 손실을 볼 확률은 46%로 줄었습니다. 다시 투자 기간을 1년으로 잡으면 수익을 낼 확률은 65%, 손실 확률은 35%까지 줄어듭니다. 투자 기간이 5년일 땐 수익 확률이 84.5%, 10년일 땐 86.2%까지 늘다가 투자 기간을 20년까지 늘리면 수익을 낼 확률이 100%가 됩니다. 1980년 이후 어떤 날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20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주식에 투자하든 장기 투자가 답일까요? 부침이 심한 중소형주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주에 장기 투자한다면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1000, 2000, 3000을 돌파했을 때 각각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오른쪽 표를 통해 보면서 해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80년 100으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가 전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건 1989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는 은행주가 5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2021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은행주는 한 종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989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우량 대형주를 골랐다고 해도 투자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를 고른 해안이 있는 투자자를 뺀다면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해도 투자에 성공할 수 없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대신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기업의 성장세도 돋보였습니다. 주식을 고를 때는 산업의 변화를 예측해서 성장하는 업종에 있는 회사로 꾸준히 종목을 교체해줘야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종을 골라내는 것도 어렵지만 같은 업종 안에서도 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1989년엔 시가총액 순위가 7위와 8위로 나란했던 삼성전자와 금성사는 같은 전자업종으로 묶였겠지만 30년 뒤 두 종목의 수익률 차이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 따라오는 손실 위험을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합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는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 기술의 발전, 경영진의 능력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잘 나가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산업 전체가 쪼그라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같은 업종에서 다른 경쟁 기업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내가 고른 기업이 갑자기 이상한 신사업에 뛰어들면서 돈을 까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 회사는 생각한 대로 돈을 잘 버는데 자회사가 골치를 썩일 수도 있고요. 이처럼 한 기업에 투자하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ETF에 투자하면 개별 기업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업종 전반에 투자하는 ETF를 고르면 내가 투자한 기업에 악재가 생겨 수익률이 뒤처질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시장 전반으로 투자 대상을 넓히면 산업 변화에 따라 내가 고른 기업이 부진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제외하고 나서야 주식에 장기 투자했을 때의 효과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4. ETF와 펀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ETF의 마지막 글자인 F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ETF 역시 펀드의 일종인 거죠. 하지만 ETF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해왔던 펀드와는 다릅니다. 보통 펀드를 어떻게 투자하나요? 먼저 은행이나 증권사에 갑니다. 거기서 추천해주는 종목의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합니다. 보통 펀드를 고르는 기준은 펀드의 과거 성과와 펀드의 투자 컨셉, 그리고 어떤 펀드 매니저가 상품을 굴려주느냐입니다. 보통은 과거에 좋은 성과를 낸 펀드 매니저가 앞으로도 높은 수익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펀드에 가입합니다. 이렇게 가입을 결정해도 펀드 매수가가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가입한 펀드의 종류나 가입 시점에 따라 하루나 이틀 뒤의 가격으로 펀드에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한 펀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투자 설명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니저가 주식을 골라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에 가입했다면 지금 펀드 안에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 2개월 전에 펀드가 담았던 종목만 공개됩니다. 펀드를 팔 때도 살 때와 마찬가지로 팔기로 결정한 당일의 펀드 가격이 아니라 하루 이틀 뒤 가격으로 펀드를 환매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시장이 급변한다면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른 수익률을 받아볼 수도 있겠죠. 이런 기존 펀드의 문제점을 해결한 게 ETF입니다.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ETF는 기존 펀드가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을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ETF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펀드를 운용하는 단계가 줄어들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상품 판매사를 끼우지 않고도 주식시장에서 바로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주식처럼 ETF도 증권사가 매매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가져가기는 하지만 상품 설명과 추천에 대한 대가로 가져가던 수수료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액티브 주식형 펀드 기준으로 은행과 증권사 같은 판매사는 투자 금액의 1% 안팎을 판매 수수료로 떼어가지만 ETF에 투자할 때 증권사가 가져가는 거래 수수료는 0.01에서 0.02% 수준에 불과합니다. 펀드를 거래할 때 드는 수수료도 적지만 운용을 해주는 대가로 자산 운용사가 가져가는 운용 보수도 ETF가 일반 펀드보다 훨씬 적습니다. ETF에는 보통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가 많고 일반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지수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매니저가 종목을 공부해서 투자해주는 게 더 많은 품이 들겠죠. 그래서 액티브 펀드는 패시브 펀드보다 더 비싼 운용 보수를 받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통상 투자 금액에서 연 1.5에서 2%가량을 운용 보수로 뗍니다. 반면 ETF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 0.5%를 운용사가 가져갑니다. 시장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 ETF 중에선 총 보수가 연 0.017%까지 낮아진 상품도 있습니다. ETF는 기존 펀드와 달리 환매 수수료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 펀드는 한 번 가입하면 90일 정도 환매 제한 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 안에 펀드를 팔려고 하면 가입할 때 정한 환매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보통 이익금의 절반에서 70%까지 환매 수수료를 냅니다. 하지만 ETF는 산 당일에 팔아도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투자 타이밍에 맞춰 바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기존 펀드는 가입과 환매에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 걸립니다. 내가 오늘 펀드에 가입했는데 내일 시장이 급등했다면 급등한 가격으로 펀드에 가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펀드를 환매할 때 시장이 하루 이틀 만에 급락해서 예상보다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시장이 반대로 움직여서 예상보다 더 싸게 펀드에 가입하거나 더 비싸게 펀드를 팔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끼어든다는 점만은 확실한 단점입니다. 하지만 ETF는 다릅니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결정을 내린 그 순간의 시장 상황에 맞춰 ETF에 투자하게 됩니다. 심지어 장중에도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ETF를 사고 파는 초단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내가 투자한 상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ETF의 장점입니다. ETF는 상품이 담고 있는 모든 종목을 매일 공개합니다. 이걸 ETF의 자산 구성 내역, PDF라고 합니다. PDF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 상품이 다양하다는 것도 ETF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ETF는 상상하는 모든 주제가 투자 대상이라고 할 만큼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부터 선진국, 신흥국 혹은 개별국가 증시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특정 업종이나 테마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주식의 시가총액 크기별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변동성이 낮은 종목, 최근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 등만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습니다. 최근엔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까지도 증시에 상장해 액티브 ETF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질문 5. ETF 투자가 대세인 이유는 뭔가요? 세계 첫 ETF는 미국에서 상장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 파생상품 사업부에서 신상품 개발 담당자로 일했던 네이트 모스트가 ETF를 처음 고안했죠. 당시 그의 고민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될 만한 새로운 상품을 찾던 중 갑작스레 그의 머릿속에 스친 것은 다름 아닌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S&P 500처럼 시장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를 시장에 상장하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상장한 ETF도 S&P 500을 따라가는 상품이었습니다. ETF는 태생부터 지수 전체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이자 지수 규칙에 따라 운용되는 패시브 펀드로 상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ETF 상품은 패시브 펀드가 주를 이룹니다. 초기만 해도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ETF가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게 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부터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중앙은행들의 돈 풀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주식시장 전체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2009년부터 10년 동안 200% 넘게 올라 웬만한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을 압도했죠. 투자 상품군도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미국 내에서 미국 지수형 ETF가 주류였지만 점차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ETF, 주식 가운데서도 특정 업종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로 상품 종류가 늘어납니다. ETF의 시작은 패시브 펀드였지만 최근에는 액티브 펀드까지 저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8년에 처음으로 액티브 ETF가 상장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주식을 골라 매매하는 상품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관심에서 밀려 있었던 액티브 ETF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 직후인 2020년부터입니다. 기술주에 주로 투자하는 아크 인베스트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액티브 ETF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크 인베스트를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2020년 말 기준 아크 인베스트는 미국 ETF 운용사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돈을 굴리는 운용사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ETF가 처음 출시된 건 2002년입니다. 삼성자산운용과 기움자산운용이 각각 코덱스와 코세프라는 브랜드를 선보이며 코스피 200 ETF를 내놨습니다.
이후 2021년 유럽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시장 단기 방향에 투자하기 좋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를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한국 시장에서 ETF는 시장 전체 방향을 맞춰 단기의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 성격이 강한 상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업종별 테마형 ETF, 채권형 ETF 등으로 투자 저변이 넓어지면서 ETF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에서도 액티브 ETF가 여러 상장했습니다. 2021년 5월 주식형 액티브 ETF 8개가 동시에 상장하면서 한국에서도 액티브 ETF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물론 2017년에도 채권형 액티브 ETF가 상장되어 이미 거래되고 있었고 주식형 가운데선 인공지능이 종목을 골라내는 ETF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매니저가 운용하는 주식형 액티브 ETF가 상장된 건 2021년 5월이 처음이었죠.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기존 액티브 펀드가 액티브 ETF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래의 편리성이나 포트폴리오 투명성에서 뛰어난 액티브 ETF를 두고 액티브 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